이규원 박사님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밴쿠버 캐나다에서 온 이규원입니다. 뭐 저 보신 분도 지난번에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요. 이번 요 시간에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지 아주 아마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두한테.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건강과 칼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지, 칼슘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 한번 비디오, 생로병사에서 나온 비디오인데 한번 보셔요.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왜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쥐의 심장 근육을 이용해 칼슘이 실제 근육 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했다. 쥐의 심장에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칼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멈춰버렸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심근육 세포를 확대해보면 그 움직임이 더 명확해진다. 칼슘 용액이 주입될 때의 세포는 활발하게 수축 이완 운동을 하지만 칼슘이 없는 용액에서는 세포가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하기 위해서 먼저 전기적인 신호가 와야 되는데 그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세포 내에 칼슘이 올라가면서 수축 단백들의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이때 심장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할 수 있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이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심근육 세포로 들어가면 수축 작용이 일어나고 칼슘이 세포 밖으로 나가면 이완 작용을 한다. 만약 세포 속에 칼슘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근육 운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 모두 심장이라는 그 엔진이 있잖아요. 여기에 칼슘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엔진은 멈춰버려요. 그 심장은 멈춰버려요. 지금 다 그 칼슘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장기 중에서 심장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잖아요. 물론 다른 모든 부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심장이 5초나 10초 멈춰버려 봐요. 살아남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멈춘 심장을 다시 전기 충격을 해서 다시 뛰게끔 하잖아요. 우리 칼슘은 우리 뼈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뼈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 근육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모든 근육에 다 중요한 거죠. 심장 단지 비디오로만 보여드렸을 뿐이지 모든 근육에 다 중요해요. 그 칼슘이 모자랄 때, 심장 근육에 모자랄 때 부정맥이 와요. 심장이 제대로 잘 못 뛰어져요. 모든 세포 내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질병이 찾아와요. 우리의 모든 세포들은 수명이 다하면 죽고 다시 새로운 것이 복제가 돼요. 그 유전자 복제라고 하죠. DNA 리플리케이션. 그 유전자가 복제될 때 그냥 복제되지가 않아요. 예전에 있던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새로운 유전자한테, 탄생하는 유전자한테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그걸 전사라고 하는데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그 복사할 때 그 정보를 새로운 유전자한테 복사가 될 때 필요한 것이 칼슘이에요. 그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유전자 복제가 제대로 안 돼요. 유전자 디핏이 일어나요. 유전자 디핏이 일어나면 그게 적은 수량의 세포의 유전자 디핏이 일어나면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 젊을 때도 다 그런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수가 수십 조자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유전자는 얼마가 되는지도 몰라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 유전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량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아기 때도 분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충분히 칼슘이나 여러 가지 공급이 제대로 되니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칼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분량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 분량률이 많아지면 면역 세포들이 잘 컨트롤해서 다 잡아먹기도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아웃 오브 컨트롤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구석에서부터 암이라는 그런 종양이 생기게 되죠. 스스로 사는 새로운 형태의 그 오가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암이죠.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천에서 수만 개의 잘못된 암 세포들이 생겨나요. 그렇지만 우리 면역이 강하니까 강한 사람들은 다 그걸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 복제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 세포나 그 세포에 생긴 복제된 것이 자살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유전자를 고쳐주는 그런 단백질이 있어요. 그게 P53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아주 유명한 거예요, 바이올로지에서는. 요 놈이 그런 작용을 그렇게 해요. 우리 몸 안에서 뭐라고 별명이 붙어 있느냐면 생물학자들, 과학자들이 유전자 수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이 단백질이 유전자를 다시 수정시키고 더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자살을 시키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P53이라는 이 단백질이요, 칼슘이 모자르면 전혀 역할을 못해요.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 범죄자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경찰들이 있잖아요. 경찰들이 딱 보고 잡아내야 되는데 그 경찰이 그냥 마약에 취한 것처럼 전혀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칼슘 레벨이 떨어지면 이걸 전혀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 세포에 보면 칼슘 레벨이 다 떨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칼슘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제약회사들이나 건강식품 회사들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칼슘이라는 그 서플리멘트가. 그리고 뭐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고 멸치, 시금치에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많이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스피린을 하나 먹는다고 쳐요. 우리 입에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먹잖아요. 그러면 어디 아픈 부위가 있어요. 어디 뭐 여기 어디 종기가 났거나 100mg의 그 약을 복용했을 때 항생제가 됐든 뭐가 됐든요, 100mg 먹었을 때 요 타겟 지점에, 질병이 발생된 지점에 들어가는 양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될까요? 절반 정도 들어갈까요? 아니면 다 들어갈까요? 5%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다 대사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100mg을 먹게 되면 5mg만 타겟 부위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칼슘 서플리멘트 500mg, 1000mg 이렇게 타블렛으로 먹어요. 그런데 흡수되는 거는 뭐 5%인 경우도 있고 10%인 경우도 있고 20%인 경우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칼슘을 먹었어요. 칼슘을 먹었는데
왜 먹겠어요? 전부 다 뼈가 안 좋아서 먹는다고 그래요. 다 뼈가 안 좋아서. 위안 삼아 드시기도 하고. 근데 지금까지 칼슘 먹어서 뼈가 튼튼해졌다는 말, 프랙처 사고율이, 골절 사고율이 줄어들었단 말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으면 칼슘 그렇게 먹고 우유, 치즈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뭔가 달라져도 달라졌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골절, 골다공증 이건 줄어들지 않아요. 수명이 연장되면 될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비례해서 암 환자들도 똑같이 많아져요. 다 칼슘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 혈액에는요, 칼슘이 일정량 있어야 돼요. 그 일정량을 컨트롤하는 기관이 갑상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여기 그 목에 갑상선들이 다 있잖아요. 없으신 분도 있고 수술로 인해서. 그 갑상선에는 갑상선 있고 부갑상선이 있어요. 그게 우리 혈액 안에 칼슘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 혈액 안에 일정량 칼슘이 있어야 심장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심장뿐만 아니라 눈꺼풀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저 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도 다 칼슘을 지금 소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침에 식사를 거의 다 하시고 오시잖아요. 근데 굶는 분도 계시다고요. 바빠서. 그럼 아침을 굶으면 이제 우리 식사 중에 뭐 칼슘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일을 하다가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바빠서 점심도 또 스킵해요. 하루에 필요한 칼슘량이 있어요. 심장을 뛰는데 필요한 칼슘량.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리듀스 시키는데 필요한 칼슘량들이 있어요. 최소한의 칼슘량이. 그게 만약에 600mg이라고 친다면 하루에 아침 굶고 점심 굶으면 적어도 300-400mg의 칼슘은 뼈에서 뽑아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겠죠, 그렇죠? 집어넣지는 못하면서 뼈에서 빼쓰는 거죠. 근데 그게 골다공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뼈가 가장 그 좋은 때가 35살쯤이에요. 30살, 35살쯤 제일 좋은데 그 제일 좋은 뼈 밀도 유지가 한 45까지 가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젊었을 때 무분별하게 알코올 많이 먹는다든가 몸이 안 좋아서 스테로이드 이렇게 많이 먹는다든가 막 아침, 점심 별로 잘 챙겨 먹지도 못한다든가 그러면 예외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35, 40살까지가 제일 피크를 이루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 기준이 병원에서 제로로 봐요. 그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병원에서 이제 나이 들어서 폐경되고 나이 들어서 스캔을 하잖아요. 스캔을 하면 대부분 허리하고 대퇴부를 해요. 엉덩이 뼈. 이거를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 뼈가 나빠졌나 그거를 의사들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몇 %라고 그래요. 그거를 갖다가 병원에서는 T-스코어라고 그래요. T-스코어. 그거를 이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3 정도 되는 T-스코어다. 그러면 40대의 뼈보다 30% 정도 본 로스가 생겼다고 보시는 거죠.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숭 뚫리게 된 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처방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수십 가지가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6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거. 요즘은 1년에 한 번 주사 맞는 거 나왔어요. 여러 가지 물질이지만 거의 90%가 뼈를 코팅하는
약제예요. 약물이에요. 물론 다른 호르몬제도 있지만 대부분 그 약물을 쓰는데 영어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그래요. 이 약물을 써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바꾸고 한 것들이 더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대부분 뼈를 코팅하는 거죠. 이를테면 뼈에는 두 가지의 세포가 있어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하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있어요. 아침, 점심 굶으면요. 어떻게 해요? 파골세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릴리즈가 돼요. 왜냐하면 혈액 내의 칼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뼈에서 칼슘을 파괴를 해서 얼른 혈액 안으로 넣게 해요. 그런데 그 골다공증 치료제는 파골세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그 약물이 좀 뭐 포사맥스라든가 에티놀이라든가 그런 약제들이에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죠. 그 약을 드시면 일단 잘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뼈가 이렇게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죠. 그 대신 뼈가 딱딱해져요. 뼈가 딱딱해지면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안 부러지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세게 부딪히면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서져요. 딱딱하니까. 그때는 거의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프랙처 레이스를 내리기 위해서 병원에서 그 약을 처방을 해요. 자, 칼슘을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또 의사가 또 칼슘 서플리멘트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칼슘 서플리멘트 먹으면 안 되니까 바이타민 D 함유된 거, 마그네슘 좀 함유된 거, 2대1로나 1대1로 함유된 거 먹으라고 그래요. 바이타민 D는 햇볕에서 우리 피부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햇빛을 제대로 못 받고 실내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또 한국에 가니까 골프장에 가면 여자분들이 눈만 내놓고 골프를 쳐요. 막 어떤 때는 복면 강도 같은 같이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밴쿠버에서도 보면 한국 여자분들 복면 강도 같이 하고 다녀요. 여름에 햇빛이 밴쿠버가 아주 따갑거든요. 그러면 다 가리면 너무 정말 황당할 정도예요. 햇빛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연적인 그 거저주는 그런 빛인데 그렇게 하고들 다녀요. 그런 분들 제가 2년 전인가 두바이에 갔었어요. 두바이에서 세미나도 하고 두바이 사람들 골밀도도 측정해 줬는데요. 20살 아가씨들조차 나이든 40대 정말 이 터반 들고 다니면 그래도 뭐라 그럴까 밑에 계급이 아닌 상류층 두바이 사람들이 다 골다공증이에요. 그들은 거의 실내에서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도 많은데 햇빛이 그렇게 중요해요. 칼슘이 흡수되려면 바이타민 D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흡수가 잘 돼요. 칼슘이 소장에서 블러드로 흡수가 이렇게 돼요. 자, 저는 체중이 80kg 나가니까 파운드로는 한 170파운드, 180파운드 나가요. 그러면 혈액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면 피를 딱 빼면 심장에 있는 피부터 피를 다 빼면 5리터 정도 돼요. 캐나다는 이런 리터 단위로 써요. 여기는 뭐죠? 온스인가? 온스 쓰나요? 네. 하여튼 5리터 돼요. 그러니까 5리터 되면 그 우유 통으로 뭐죠? 1갈론 좀 넘죠, 그렇죠? 이 5리터 중에 칼슘량이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5리터 중에
지금 저 심장을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칼슘이 얼마나 들어 있겠어요. 우리 근육을 다 움직이고. 수영할 때, 잠잘 때, 주무실 때, 축구할 때 확 쥐나죠. 아마 주무실 때 쥐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남자분들도 가끔. 그러면 막 통증 많이 오잖아요. 칼슘 서플라이 안 되면 쥐 와요. 쥐가 나요. 이 5리터 안에 칼슘량이 500mg 있어요. 500mg. 그럼 1 타블렛도 안 되는 거예요. 반 타블렛 정도. 그렇죠? 그런데 이 500mg 중에 진짜 심장을 움직이고 유전자 복제를 하고 하는 칼슘은 250mg 밖에 안 돼요. 이걸 아요나이즈 칼슘, 이온 칼슘이라고. 이 이온 칼슘만이 근육을 움직이고 유전자 복제 정보를 전달하고 이렇게 탁 때리면 아픈 걸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온 칼슘이에요. 전기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이 이온 칼슘이 모든 역할을 다 해요. 우리 그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것도 이온 칼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칼슘을 먹었어요. 바이타민 D에 의해서 흡수가 됐어요. 바이타민 D는 프로테인하고 바인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 안에 들어가는 칼슘은 프로테인 타입 칼슘이에요. 그 프로테인 칼슘이 어느 정도 있냐면 200mg 있어요. 이 프로테인 칼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움직임이나 운동할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프로테인은 알부민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1000mg을 칼슘을 먹었어요. 한 덩어리를. 뭐 우유나 치즈나 이런 걸 통해서 한 1000mg 먹었다고 쳐요. 그런데 다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10%만 흡수됐다고 봐요. 그러면 100mg가 100mg이 흡수됐어요. 그러면 500mg 중에 600mg이 칼슘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요 이온 칼슘이 늘어나잖아요. 이온 칼슘이 늘어나면 금방 느껴요.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몸의 혈중에 이온 칼슘이 늘어나면 소변을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얼른 250mg의 이온 칼슘이 이거보다 높아지면 세포 안으로 집어넣던가 세포 안으로 넣고 나머지는 얼른 소변으로 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온 칼슘이 조금 들어가면 30분에서 40분이면 소변 보러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 1000mg 칼슘을 먹으면 아무 기별이 없어요. 근데 600mg가 되니까 100mg는 어쨌든 빼내야 돼요. 그러면 콩팥을 통해서 빼내게 되죠. 이게 잦으면 콩팥에서 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잦으면 혈관에 석회화를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지구상에 우유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핀란드예요. 미국 아메리칸 백인들은 한 3번째인가 2번째로 많아요. 태국이나 필리핀, 일본 이쪽은 핀란드 7잔을 먹으면 그들 나라들은 1잔 정도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은 반대예요. 미국 사람이 심장마비로 훨씬 많이 죽어요. 석회화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뇌졸중이 생기는 것도
석회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칼슘 보충제 드신 게 이런 작용들을 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도 우유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유는 누가 먹어요? 소가? 송아지가 먹어요. 베이비가 먹어요. 베이비가. 엄마 젖도 베이비가 먹지 성인 아저씨들이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즘 성인 아저씨들도 정말 어떻게 그거 무슨 팩으로 해서 그거를 산모의 젖을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버드 대학 그 예일대 그 리서치 센터에서 그 리서치 한 거 보면 우유 먹는 사람은 암이 생겼을 때 암이 미친 듯이 성장한다고 그래요. 암이.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그 우유 안에는 그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IGF라고 그러는데 성장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로스 팩터. 이게 성장을 잘 시키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성인인 경우에는 절대 필요치가 않아요. 만약에 암세포가 있으면 이 성장 호르몬 때문에 오히려 암이 더 미친 듯이 날뛰어요. 그래서 1gallon 정도 먹는 사람들 제가 밴쿠버에서도 봤는데 유방암으로 몇 달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미 의사들한테 우유는 먹지 말라고 암 환자들한테 이미 발표가 10여 년 전에도 났는데도 그런 노티스를 하는 의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유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정말 그 낙농업자들이 들으면 정말 화날 일이긴 하지만 어른들한테는 정말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콩을 드시는 것이 단백질 섭취로서는 훨씬 더 나은 거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그 우유나 치즈나 이런 거를 많이 먹는 민족 그런 나라일수록 심장마비가 더 많고요. 그러면 골다공증 프락처 되는 거 줄어드냐? 오히려 더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연 500억 불에서 600억 불을 써요. 미국은. 캐나다는 60억 불을 써요. 프락처 때문에 정부에서. 근데 하나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렇듯이 이 칼슘이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까지도 이 칼슘이 뼈에 집어넣는 그런 방법은 알아내지를 못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골절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도 예전에는 골다공증이라는 말이 없었죠. 골다공증은 대부분 여자분들이 60 넘으면 3명 중에 한 분은 골다공증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 마을에서 한갑 넘기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알지도 못했었고. 근데 요즘은 70, 80, 90까지 사시면서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말의 대두가 된 거죠. 우리 몸이 멀쩡해도요, 한번 프락처가 나면 손목이나 뭐 발목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엉덩이 대퇴부에 프락처가 일어나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남자분들은 1년 내 사망할 확률이 70에서 80%예요.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여기 정상적인 건강을 갖고 있는 분도 병원에서 베드에 꼼짝 못하게 하고 소대변 받아내면서 일주일만 누워 있어 봐요. 바로 환자 돼요. 보름 되면.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기 없으면 대사가 안 돼요.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프락처가 되면 1년 내에 사망할 확률, 2년 내는 거의 다 힘들죠. 그래서 정신은 멀쩡해도 이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런데 사실 기둥이
기둥에 있는 거를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칼슘을 많이 뺐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은 그냥 끊임없이 평생을 움직여야 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계속 칼슘은 소모되는 거죠. 말은 하고 눈꺼풀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화, 대사,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 지금까지 이 칼슘을 뼈에다가 집어넣거나 칼슘을 다이렉트로 세포로 집어넣는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기술은 없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부터 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 그 은혜로 쇠칼슘이라는 거를 만들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그 바이오 페스티사이드 쪽, 농업 분야 쪽에 일을 했는데 사실 식물들도 칼슘이 없으면 열매가 잘 맺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페루, 칠레에 가면 그 칼슘을 식물에 보급하려고요. 석회석을 갈아서 물에 개서 나무에다가 뿌려요. 그러니까 나무가 허옇고 그 비가 와서 그 땅에 스며들면 땅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뿌리가 숨을 못 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기계로 땅을 다 뒤집어 줘야 되니까 그 경비도 많이 들고 이제 그런 쪽에 제가 일을 하다가 그거를 이 쇠칼슘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골다공증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쪽을 연구를 하다가 동물 실험도 하고 했었는데 덴마크에서 연구한 한 3만 명 연구한 그 보고서가 있어요. 50대에 뼈가 튼튼한 사람하고 튼튼하지 않은 골 밀도가 낮은 사람하고 평균 수명을 30여간 이렇게 추적 조사를 했더니 뼈 좋은 사람이 11년 6개월을 더 사는 거예요. 몇 개월을 더 사는 게 아니라 11년 6개월을 사니까 몇십 %가 더 되는 거죠. 뼈가 튼튼하면 골수가 튼튼해요. 이 골수는 우리 혈액을 만들고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골수가 안 좋으면 다 감기도 잘 걸리고 다른 질환들도 많이 와요. 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자, 뼈에서 지금 이제 아침 굶으시고 점심 건너뛰고 이러면 뼈에서 계속 칼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뼈에 100mg이 혈액 안에 100mg이 모자라요. 그럼 뼈에서 100mg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아주 이그젝틀리 아주 정확하게 100mg가 거의 다 나와요. 나이 들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100mg가 안 나오고요. 110mg가 나오고 120mg가 나와요. 너 저녁에 또 굶을 거지. 그래요. 우리 몸은. 그러면 100mg가 안 나오고 110mg가 나와요. 그리고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뼈에서 빠져나와서 과잉된 칼슘은 우리 몸에서 독의 역할을 해요. 독이에요. 과잉된 칼슘은. 그 과잉된 칼슘은 콜레스테롤하고 잘 결합이 돼요. 그래서 석회화를 만들어요. 그 혈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뼈는 칼슘만 나오지 않아요. 뼈는 한국말로 인회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도 같이 있어요. 인이라는 물질. 공동묘지에 왜 그 비 올 때 부실부실 비 오면 약간 푸르스름한 불꽃이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인이 산화되는 거예요. 뼈다귀가 노출돼서 공기 중에 노출돼서 인이 산화될 때 파란불이 나요. 그래서 우리 뼈는
칼슘하고 인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미네랄도 있고 이 뼈 안에는 콜라겐, 단백질, 워터, 팻 이런 거 다 같이 있지만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칼슘이에요. 그래서 인이 나와요. 자, 우리 혈액 안에 칼슘이 10mg 정도 들어있어요. 100cc 혈액량 안에 10mg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는 얼마 정도 들어있느냐면 4.5에서 5 정도 들어있어요. 요거 곱하기 요거가 60이 넘으면 돌이 되기 시작해요. 그걸 석회화라고 그래요. 칼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물론 55가 돼도 칼시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65가 돼도 칼시피케이션 현상이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혈액의 pH하고 알칼리도, 산도 이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 빠져나오고 인이 같이 빠져나오면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추위를 탈 때 오싹하잖아요. 그럼 체온이 약간 떨어져요. 체온 떨어지면 이렇게 오싹하잖아요. 체온을 올리려고도 할 때 칼슘이 빠져나와요. 칼슘을 제대로 드시면 손발이 따뜻해요. 근데 칼슘이 부족한 분들은 손발이 저리고 차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어른들 보면 손발 찬 분들 많아요. 칼슘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 발전소라는 게 있어요. 열을 일으키는 화력 발전소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마이토콘드리아라고 그래요. 우리 세포 내에는 마이토콘드리아가 다 있어요. 그게 포도당하고 산소를 화학 반응을 시켜서 열을 일으켜요. 에너지를 일으켜요. 그때 칼슘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안 나와요. 암 환자분들이 왜 빼빼 말라가느냐면요. 암 환자분들 빼빼 말라가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포도당 만약에 100g을 먹었으면 100이라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암 환자분들은 100의 에너지가 안 나오고 3분의 1 정도의 에너지밖에 안 나와요. 이 C6H12O라는 게 포도당이에요.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이 포도당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감자를 먹든 뭐 쌀을 먹든 이런 탄수화물 먹으면 포도당화 돼요. 그 포도당이 우리 세포 내에 들어가서 산소하고 결합하면 물이 나오고요. 물이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리고 에너지가 나와요. 그런데 암 환자들은 이렇게 안 되고 젖산이라는 게 나와요. 젖산이라는 걸 락틱 애시드가 나와요. 우리가 마라톤을 오래 뛰면 근육이 피로해져서 이 반응이 안 되고 밑에 젖산 반응이 돼요. 젖산이 나와요. 그걸 뭐 일반적으로 피로 물질이라고 하지만 덜 반응이 돼서 나온 물질들이에요. 그런데 암 환자한테도 똑같이 젖산이 나와요. 그 젖산은 면역 체계를 스탑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를테면 암세포가 젖산을 막 분비하면서 우리 정상적인 면역 그런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에너지는 3분의 1 이하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암 환자분들의 체온은 36.5도 되는 분이 거의 없어요. 35도 정도 돼요. 그래서 더 차죠,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칼슘이 없으면 그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뼈가 중요한 게 정말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만 더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 세포 내의 칼슘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 어느 칼슘 서플리멘트도 우유도
이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황소 10마리의 뼈를 삶아서 사골국을 끓여서 한번 드셔보세요. 뼈 밀도가 1%라도 올라가는지. 시금치를 10가마씩 매일같이 먹는다 한들 뼈 밀도가 1%나 올라가는지. 멸치를, 거제도 멸치 많이 나잖아요. 멸치를 진짜 하루에 한 가지씩 먹는다 한들 뼈 밀도가 올라가는지. 멸치 뼈 좋다고, 멸치가 뼈 좋다고. 멸치에는 뼈가 있죠. 다 씹어 먹으니까. 근데 역시 칼슘하고 인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칼슘을 소모시켜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그 동물 안에 있는 뼈, 사골국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 뼈에 작용을 못해요. 뼈 밀도로 뼈를 건강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정말 사골국을 매일같이 끓여 먹고 골다공증 환자가 뼈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골다공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진짜 유수의 파이자가 됐든 뭐 그락소가 됐든 유수한 회사들이 골밀도를 2% 올리면 무슨 말을 쓰는지 아세요? 골밀도를 지금보다 2%를 더 올리면 significantly라고 그래요. significantly increased mineral bone density라고 그런 표현을 쓸 정도예요. significantly는 어떤 때 써요? 획기적이라는 말, 아주 탁월하게 올렸다라는 말을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significantly라는 말은. 그럼 최소한 뭐 40%, 50% 이렇게 올렸어야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2% 올리고 그 말을 써요. 그만큼 뼈 밀도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2011년에 동물 실험을 했어요. 쥐 실험을 먼저 해봤어요. 그 마우스가 수명이 한 2년 반, 길면 3년 되는데요. 한 1년짜리 되는 거를 쥐 암놈들을 난소를 제거를 하면 골다공증이 걸려요. 그러니까 자궁암 걸리신 분들 가끔 난소까지 다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의사들이 에스트로겐 처방을 해요. 뼈가 너무너무 나빠지니까. 이 암세포라는 놈은 또 아주 고약한 물질을 분비해내요. 부갑상선 호르몬에서 나오는 아주 유사한 호르몬을 또 내요. 부갑상선이 뭐예요? 파골세포를 액티베이트 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암세포가 부갑상선 호르몬 유사체를 분비를 해요. 뼈가 착착착착 너무 잘 삭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 본 덴시티 측정을 해보면 뼈가 많이 나빠요. 일반인들보다도. 지난 11월 달에 일본 동경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뼈 밀도 측정을 했죠.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나쁠 줄은 몰랐어요. 일반 미국, 캐나다, 한국에 있는 같은 연령의 사람들보다 비교를 할 때 터무니없이 낮아요. 골밀도가. 방사선이 그렇게 위험해요. 벌써 6년 됐죠. 지금 정말 병원이 말도 아니에요. 근데 신문 지상에 매스컴에 안 떠드니까 모르죠. 이미 다 막아놨으니까. 정말 방사선은 정말 안 좋아요. 어쨌든 간에 암세포가 방사선에서 일어나지만 그런 뼈에도 너무 안 좋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뼈에 좋은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쥐 실험을 했더니
8주 실험을 했는데 골다공증 걸린 그런 쥐들이 전부 골밀도가 정상으로 다 됐어요.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을 했으니 사람한테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보통은 1000mg, 500mg 이렇게 투여하잖아요. 성인 한 명에. 저는 5mg만 투여해요. 아주 소량이죠. 소량. 그게 요 250mg의 아연 칼슘을 253으로만 올리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 있는 낮아진 칼슘 레벨을 정상적으로 올려주죠. 그렇게 해서 이 P53이라는 것도 제자리에 찾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암 환자분들이 드셨어요. 한국에 그 홀트 아동복지라고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홀트 그분이 그 오레곤 포틀랜드 출신이에요. 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서 한국에 고아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 고아를 입양하기 시작했어요. 포틀랜드로. 그 입양한 고아만 8명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에 가서 직접 그 고아들, 전쟁 고아들을 케어하겠다고. 그래서 52년도인가 홀트 아동복지재단을 한국에 설립을 했어요. 지금까지 몇만 명이 해외로 나갔는지 몰라요. 그의 딸이 21살 때 오레곤대에 나와서 가루학과 나와서 시집도 안 가고 한국의 아버지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계세요. 그게 말리 홀트 여사님인데 그분이 다발성 골수암에 걸리셨어요. 그 다발성 골수암에 걸리시고서 항암 치료 막 하시고 레디에이션 하시고 끝내는 안 돼서 오레곤에 있는 가족 친지들 다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도 보내곤 했어요. 그때가 3년 전에 저한테 밴쿠버로 연락이 왔어요. 11월 달이었어요. 근데 그 말리 홀트 조카가 메디컬 닥터 앤디예요. 계속 해야 된다고. 키모테라피 계속 해야 된다고. 계속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방법이 없었으니까. 다른 거 알터네티브 뭐 어떻게 믿냐고. 근 100년 동안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제로 인해서 암 치료율을 높인 거는 겨우 3%예요. 30%도 아니고 3%예요. 3%는 그냥 에러 범위예요. 그냥 잘못 그 통계를 하면 3%는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요. 항암제라는 게. 항암제는 유방암이 있어요. 한 1인치짜리 유방암 안에 암세포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절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만 가지예요. 많게는 20만 kind of breast cancer cell. 이게 변이 되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맞는 그 셀에 맞는 케미칼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또 변이 되고 또 변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가지, 4가지, 5가지를 칵테일을 해요. 항암제를. 그래서 어떤 놈이 맞든 죽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 종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그 중에서 아주 소프트한 놈도 있고 아주 특이한 놈도 있고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가 들어오면 맞아서 죽는 셀들은 멍청한 놈들이에요. 그냥 다 맞고 죽어요. 그런데
약삭 빠른 그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 그런 셀들은 다 숨어요. 딱 오므려요.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6월달, 5월, 6월에 장미이파리나 고추이파리에 진딧물 많이 생겨요. 이제 어르신들 뭐 아시죠? 진딧물. 그 진딧물은 아침에 새끼를 갖잖아요. 저녁에 손자가 생겨요. 그래서 애미가 저녁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안에 새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농약을 치잖아요. 애미는 죽고 또 그 새끼는 죽을지 몰라도 그 손자는 안 죽어요. 내성을 생기게 만들어요. 암세포도 내성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는 환자들 보면 의사 말 들어야 된대요. 의사 말. 의사한테 가잖아요. 이제 수술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다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 한 사람만, oncologist 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수술이, 마취과의, 병리과의, 간호사 뭐 이렇게 해서 최소한 4명, 5명 간호사끼리 그리고 환자 이렇게 있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경우에는 통역 있고 또 가족 있고 있어요. 의사가 하는 얘기를 환자나 환자 가족이 거의 거절을 못해요. 거기에 눌려서. 그리고 그 장비들이나 MRI 그런 장비들에 눌려서. 그리고 일단 겁을 먹어요. 의사한테 맡기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가요. 거의 대부분. 암세포가 그래요. 그 항암제 절대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요. 70%, 80% 멍청한 암세포들이 다 죽었어요. 70%, 80%. 그러면 닥터는 얘기해요. 잘 듣는다고. 아주 럭키하다고 당신은. 그래서 6번 해요. 그래서 좀 덜 죽으면 스케줄을 좀 더 늘려요. 한 12번으로. 6번에서 힘으로 6번 해서 안 듣는 건 안 듣는 거예요. 항암제는 독약이에요. 정상세포들도 다 정상세포 내에 있는 P53의 역할, 기능을 다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그것이 다시 암으로 만들어요. 대장암 걸렸어요. 한 달 있다 보니까 위 간에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의사들은 전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다 전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이 된 게 아니고 생길 때 생긴 거예요. 전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혈관에서 이렇게 암이 생기면 혈관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 일기라고 그래요. 운 좋게 발견한 거죠. 그럼 도려냈잖아요. 그런 경우. 운이 좋은 거죠. 이미 암이 생겼다는 뜻은 다른 세포 내에 칼슘 레벨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제일 가장 떨어졌으니까 먼저 생겼을 뿐이에요. 대장에 생겼으니까 위 간에도 칼슘 레벨이 떨어져서 P53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다시 나온 거는 생길 때 생긴 거지 대장에 있는 캔서 셀이 글로 이사 간 건 아니라는 거죠. 글로 이렇게 뭐죠? 이게 띄워준 게 아니라는 거죠. 생길 때 생긴 거예요. 70%, 80% 암 세포가 항암제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럭키하다고 그래요. 한 90% 죽었어요. 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이제 다른 이제 쉬면서 하자고. 남은 5% 아니면 2%짜리가 언제 재발되냐면 4년에서 7년 걸려요. 재발할 때. 그런데 의사 병원에서는 생존율이라고 그래요. 암 치료됐다라는 얘기. 그걸 5년으로 봐요. 5년 살아있으면 암 치료됐다. 확
특정해요. 병원에서는. 천만에 만반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다 암세포를 갖고 있는데 암으로 수술한 사람은 정말 평생 동안 이 암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정상세포로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키모로 이미 다른 세포들의 기능도 엄청 풀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올트 그 여사 그분이 밴쿠버로 누굴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이고, 2년 전에 골수암이 걸렸어서 그래서는 치료 받았는데 한 1년 전부터 어떤 캘슨이라 약 마시는 약 생겨서 지난번 피검사 거의 정상적으로 나왔으니까 많이 회복됐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을 이렇게 보면 오히려 40대, 50대인 분 그 혈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건강하세요. 물론 인간의 수명은 뭐 하나님한테 다 정해진 거지만 하나님이 데려가면 뭐 저도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주어진 인생 안에서 삶 안에서 건강하게 오래 정말 병들면서 오래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하고 아주 친한 아주 잘 아시는 그 권사님 계시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주방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엉덩방아를 찌셨나 봐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서울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911에 실려 갔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들 며느리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래요. 정말 건강하게 사실 때까지 정말 건강하게 사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는 참 동감해요. 여러분 모두 정말 건강하게 예전에 뭐 어느 분이 그런 말 했대요. 구구 뭐라고 하더라. 뭐 하나 둘 셋 하고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만큼 우리 그 몸이 안 좋은 게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한테 많은 그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번 시간에 칼슘으로 인해서 칼슘이 조금 아는 그런 시간이 정말 잘 되셔서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데 또 건강한 삶 지키는데 도움이 된 그런 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NK7이 그 뼈에 있는 그러니까 블러드에 있는 칼슘을 뼈에로 이렇게 옮긴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먹었었는데 그게 그 박사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는 건지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그게 많이 그 의학에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언제서부터 드셨어요? 저는 한 몇 년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변화가 있어요? 별로 모르겠어요. 한번 어떤 물질이든 개발이 되면요, 미국에서요 최소한 1억 불에서 5억 불 이상 들어요. 더 드는 경우도 있고 임상까지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특허를 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제들 같은 경우는 특허를 내요. 그러면 정말 환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그 돈을 받고서 그런 처방을 하거든요. 그 다이어트리 서플리멘트 같은 경우에 지금 다이어트리 서플리멘트 드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은 암 환자분들이 은행잎 추출물 먹고 낫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했더니 낫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3명 정도만
호전 반응을 보이면 치료제로도 가능해요. 근데 다이어트리 서플리멘트 경우는 턱도 없어요. 100명 중에 1명일지 500명 중에 1명일지 모르는 거죠. 한두 명 그렇게 좋은 효과 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효과가 나타나는 걸 기대하는 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리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리 서플리멘트나 일반 치료제나 이런 걸 먹는다 하더라도 간에서 다 대사가 돼요. 한약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겨우 그 부위에 들어가는 거는 아주 그 a few amount예요. 그렇고 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이나 관절에 좋다고 엄청나게 그 코스코나 뭐 이런 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주 그 효과는 미비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거 먹고 아주 훌륭히 회복된 분들도 있어요. 거짓은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는 아니라는 거죠.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갔더니 박효실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5번을 맞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탁표실이 어떻게 생긴 건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고. 또 그래서 지금 칼슘을 지금 그래서 사서 먹고 있는데 칼슘도 지금 그 새로 나온 거 저 코스코에서 나온 거요. 칼슘, 마그네슘 또 징크까지 들어있는데 그것도 지금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 네. 10년, 20년 동안 루마티스 관절염, 관절 안 좋아서, 퇴행성 관절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금 주사까지 맞아요. 그 카트리지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혈관이 없어서 주사제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약제들은 거의 진통제 위주의 그 소염제 위주의 처방약밖에 없어요. 그리고 줄기세포라는 것이 개발되었는데 줄기세포를 자기 연골에 있는 세포를 배양시켜서 주사를 해요. 그게 지금까지는 가장 획기적으로 잘 들어요. 어떤 약물이든 간에 연골 세포는 칼슘이 빠져나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딱딱해지면서 이 탄성을 잃어가면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좋다고 해서 먹거나 해도 거의 소용이 없죠. 혈관이 없으니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사밖에 없는데 주사도 거의 스테로이드계면 잠시 괜찮은 거지 점점 나빠져서 급기야는 그저 여기 그 텅스텐으로 된 볼을 끼우는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 칼슘은 디퓨전하는 확산하는 효과가 있어요. 혈관 없이 그냥 들어가요. 이 칼슘은 12지장이나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위 점막에서 바로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라도 바로 혈관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드시면 한 30-40분 내로 화장실 가게 돼요. 건강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혹시나 설사가 난다거나 아니면 변비가 생긴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나는 이유는 칼슘 먹고 왜 변비 생기는 분들 많잖아요. 혈관 내에 혈액 내에 칼슘량이 높아지면 신장으로 빼내야 되는데 수분이 없으면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다 보니까 변비가 생겨요. 그리고 아요나이즈 칼슘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설사가 나는데 그때는 절반으로 줄이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드시는 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장에서 미네랄 임바란스를 일으켜 장 세균들을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어요. 세균 바란스를 깨져버려요. 우리 장에는 수천 종의 그 미생물들이 살거든요. 좋은 세균이 있고 나쁜 세균이 있는데 그 바란스를 깨트리면 장은 면역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드시면 그런 기능들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죠. 칼슘만 가지고 100% 물이에요. 우리 몸은 쉬운 6가지나 되는 미네랄이 있어요. 쉬운 6가지가 되는. 바닷물 속에는 60여 가지 되는 미네랄이 있어요.
그 쉬운 6가지 중에 우리 과학계에서 알아낸 그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낸 거는 15종류 정도밖에 몰라요. 나머지 40여 가지의 미네랄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만 레퍼런스만 있어요. 비소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 수은은 어느 정도가, 중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카드뮴은 어느 정도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메이저급 그런 미네랄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에 대해서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그 칼슘하고 어떤 관련되어 있는 미네랄들이 몇 가지 정도나 있는지. 우리 몸의 신체에 쉬운 6가지나 되는, 어떤 사람은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상호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 미네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메이저급으로 철분이나 아연이나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메이저급으로 그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네팔인가 어디 선교사님 아들이 밴쿠버 제너럴 하스피탈에 입원을 했는데 한 1년 동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서. 변명도 못 찾아요. 밴쿠버 그 캐네디언 의사들이. 근데 어느 날 호주에서 어떤 의사가 하나 방문을 했어요. 그 병원에. 어떤 의사가 하나 방문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휴가차 방문을 한 거예요. 지나보다가 그 차트를 보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병이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딱 처방을 했어요. 2, 3일 후에 일어났어요. 그 총각은. 그때 그 시간에 정말 기도도, 어머니 기도도 하셨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건 너무 많아요. 서로 네트워크만 잘하면 정말 우리의 병들이 한 90% 이상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10사람이면 저는 그래요. 7사람한테 에펙트가 있다고요. 칼슘과 관련된 질환인 경우에는 7명, 거의 10명 중에 7명은 이펙트가 있어요. 일단 우리 박사님 좋아하시는 박수 한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